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불, 그리고 극한호우, 또 해수면 상승까지, 게다가 불의 고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말이죠. 지난 3월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지진이 나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하와이에서는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2번이나 화산이 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기환 씨. 네. 그런데 이런 지진이나 화산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에이, 설마 이렇게 또 무슨 얘기라고 그래. 에?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아요? 맞아. 5월 18일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에서 2.4. 뭐야? 5월 10일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2.5. 5월 7일 경주에서도 2.5.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했었나요? 그러니까요. 보통 지진이나 화산하면 불의 고리,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무슨 남양 특집도 아니고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면 저희 기관님 무섭단 말이야. 근데 진짜 어디서 좀 지진 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최근에는 그 주기와 범위가 훨씬 빨라지고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진, 화산, 위기 가능성에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에서는 지구촌을 뒤흔드는 지진과 화산, 불의 고리의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및 화산특화연구센터 명예교수 윤성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길영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수십 차례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미얀마가 7.7이었고요. 칠레 남부 해역에서 7.4, 페루 중부 6.1.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와이 등지에서 화산 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 5월 한 달 동안 무려 130회 이상 분화를 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불의 고리 주변 지역에 이렇게 집중된 아주 강력한 지진과 화산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더 움직임을 크게 보이는 건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지역들은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소에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은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였고 그 지진 이후에 300건이 넘는 여진이 계속 일주일 사이에 뒤따라왔습니다. 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는 마우나로아와 그 옆의 킬라우에 화산이 6개월 사이에 23번 가까이 분화하면서 용암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화산재도 뿜어져 나와서 화산재 경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로워토비 화산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3월 달에 대기 상층으로 9km 높이까지 화산재가 뿜어져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고강도의 지진이나 화산 분화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뭐 물론 제가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만 뭐 학창 시절에 지구과학 그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그 기억이 그쵸, 나거든요. 그쵸. 이 불의 고리와 환태평양 조산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의 고리는 그 태평양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 이 지역은 지진과 화산이 전 세계의 한 80% 차지할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그 판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륙판. 이 판들은 대륙은 두께가 한 200km, 해양 한 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판들은 자꾸 움직이면서 충돌을 해요. 두 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서윗되게 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지진이 나게 되는 거죠. 화산은 약간 좀 복잡한데요. 아주 네. 단순히 얘기하면 해양판이 그 대양의 물과 함께 서윗되면서 네. 고온 고압의 변동작용을 받게 되고 어느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함수 강물이 탈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대륙 멘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멘틀 상태는 고체 상태인데 네. 물을 만나게 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지게 돼요. 그 부분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이 마그마가 지표 과정에 올라오게 되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곳이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고리는 단지 비유가 아니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지각 활동지대를 의미하는 거죠. 앞서서 윤 교수님께서 그 예전에 비해서 이 고강도 지진이나 화산 분화가 더 자주 또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첫째로는 지각판의 응력과 여기에 누적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기후 변화와 함께 관련된 연관성인데요. 기후 변화. 예, 빙하가 녹으면서 지표면의 하중이 줄어들거나 강우량이 급증하면서 집안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 사이를 지하수가 내려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틈새를 만들고 또 단청 활동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환경 변화가 지각 활동을 자극하고 있는 복합적 지구 시스템의 변화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불의 고리가 더 크게 들썩이는 요인이 네. 이제 지각판에 힘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 그리고 기후 변화 두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나타나는 지각 활동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진과 화산 활동이 더 작고 더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지각판의 경계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은 그 지진 에너지가 주변에 있는 다른 단층이나 이런 장소에 전파가 돼서 그 단층들이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도미노 현상이라 그럴까요? 연쇄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많은 이제 어떤 지구 환경의 변화나 땅 속의 지하에서 광물을 채취하면서 동공, 빈 공간이 늘어나고 어떤 불균형을 유발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진과 화산 분화의 요인들이 점차 다변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 화산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질학계에 따르면요, 울릉도와 제주도 지역은 최근 10,000년 이내에 분화한 기록이 있어서 여전히 활화산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지진이 발생하는 건수는 무려 70여 건. 이 얘기인즉슨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지대는 아니란 얘기겠죠.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오! 어이, 여긴 대체 어디예요? 뭐 세트장인가? 되게 뭐 잘 해놨네. 네, 너무너무 그래요? 환영합니다. 예. 여기 이곳은 지진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난 안전 체험 구역인데요. 여기서 지진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요? 네, 기원 씨 혹시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지진 체험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아니 어디 가세요? 저기 선생님?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오! 뭐야?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맥락 없이 이렇게 갑자기 잠깐만. 오, 중심을 잡기도 힘들어 보이네요. 규모가 꽤 센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지금 아니. 방금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일단 잠깐만 이거 초면에 너무 갑자기 다짜고짜 지금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데요? 방금 경험하신 지진의 규모는 3.0인데요. 3.0부터는 좀 민감한 사람, 감각이 좀 과민한 사람이라면은 실내에 있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지금 이 체험관에서는 리히터 규모 몇 가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리히터 규모 3, 네. 5, 7 이렇게 세 단계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5도 체험해 보시죠. 이게 5예요? 오! 제가 지금 이게 춤추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와! 오, 스톱. 저기 옆에서 같이 좀 있어줘야지. 지금 체험객이 이렇게 지금 무서운데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2016년 9월 달에 경주에서 규모 5.8짜리 지진이 한 번, 그 다음 해에 포항에서 2017년 11월 달에 규모 5.4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그 대피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시고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중에는 이동하지 마시고 머리를 보호하여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게끔 한 손으로는 탁자 다리를 잡습니다. 지진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요. 꼭 신발을 신고 계단을 통해 탈출합니다.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요. 주위를 잘 살피며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여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행동 요령은 잘 이제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는 걸 배운 걸 좀 실천을 해야겠죠. 지진 체험 리히터 규모 7.0 시작해 주세요. 지진이야! 지진이야! 지진이에요! 들어오세요. 네, 엉덩이 바닥에 딱 붙이시고 잠깐만요. 네, 책상 밑으로 엉덩이 바닥에 딱 붙이시고 책상 다리 잡으세요. 야, 잠깐만! 와, 기완 씨 표정이 공포 그 자체인데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지금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후에 계속 여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빠르게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지진 체험해보고 나니까 말이죠.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와 진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이거 아니네요. 그리고 지진 대피 요령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짚어봤던 그 행동 요령 그대로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지진 대피 요령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진 대신 체험해드리는 남자 김기환이었습니다. 자, 비록 체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지진을 온몸으로 좀 느껴봤잖아요. 좀 경각심을 일깨울 겸 지진 이행시 준비해봤습니다. 문 한번 띄워주시죠. 지진으로 무너지는 건 건물만이 아닙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괜찮죠? 사실 이거 맞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이거 뽑아줘가지고 AI를 좀 활용해봤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요, 평소에 이 지진이나 화산에 대한 대처 요령, 대피 요령 등을 미리미리 숙지해야 실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완 씨가 해준 얘기 저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잦아지는 불레고리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불레고리 벨트 안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인접한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그 스트레스가 한반도에 밀려드는 거죠. 예를 들어 2011년 기억하시죠? 동일본 대지진. 네네네. 네, 굉장히 큰 9.1 정도의 지진이 났던 시기에 한 4, 5년 후인가요? 2016년과 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도 규모 5.8, 5.4의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건 이처럼 한반도는 대규모 당시체가 가까운 지진 후방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불의 고리에서의 지각 운동이 커질수록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겁도 나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한다. 이걸 좀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맞아요. 물론 다행히도 아주 뭐 큰 규모의 지진은 아닙니다만은 규모 2 정도의 지진은 뭐 사실 한 달에도 몇 번씩 나고 가끔씩 재난 문자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좀 최근에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좀 그래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이제 규모 3 이하의 지진들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확실히는 못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인 거죠. 그렇죠. 최소 산하, 아주 민감한 사람은 규모 3 이상이 돼야 느끼지, 그것보다 적은 것들은 계기 지진, 기계만 느낄 수 있는 지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규모 2 정도는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또 규모 5에 해당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같으면은 네.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한 80여회 발생했는데 20, 30년 전에는 1년에 20 내지 30회 정도 발생했는데 그만큼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바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때 전파된 에너지가 충격이 뒤에 이제 다른 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뭐랄까 이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는 일종의 뭐 이제 전조 증상 같은 게 아닐까 이게 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 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큰 지진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좀 왠지. 방출해 주니까. 예. 네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 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도 9.1 규모의 본진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규모의 상대적으로 작다는 말입니다. 7.3 정도 되는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좀 우리가 계속 지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진은 그렇다 쳐도 그럼 화산은 아,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다고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무서운데요. 우리나라에도 네. 현재 불을 뿜거나 가스가 올라오거나 하는 이런 활라산은 아니지만 네. 울릉도, 한라산, 네. 백두산이 국제적으로는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휴화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활화산의 정의는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산뿐만이 아니고 과거 1만 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휴화산이라고 하던 예. 그런 휴화산도 현재는 활화산의 그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 몇 년 사이에 백두산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갑자기 화산성 지진이 급증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 백두산 천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융기를 하게 됐어요. 융기를 한다는 거는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머리 쪽에 있는 안반을 밀어 올리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화산의 그 분화의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조 현상이 2002년도에서 2005년 중간까지 있다가 사그라졌어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다가
20년, 21년 이때도 조금 나타나다가 현재 그 노이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지하의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그마 방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 네네. 그 백두산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장백 폭포 아래쪽에 온천에서 계란 삶아 파는 거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열이 아직 그게 살아 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활라산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해에 있는 울릉도 또 제주도 또 이제 지하에 마그마 방이 있고 네. 거기서부터 뭔가 위쪽으로 지표면을 향해서 상승하는 뜨거운 기운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화산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관련된 뭐 분화하면 동북아 전체가 난리가 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한동안. 봤죠. 저도 많이 봤고요. 아니, 그 솔직히 지진은 뭐 그렇다 치고 화산은 뭐 솔직히 거의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무서워지는데 그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그 불의 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뭐 지각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브레고리 벨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화산의 안전한 지대가 아닌가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백두산과 울릉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조금만 벗어나면 캄차카 반도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화산재가 우리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화산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 우리나라의 중생대로 돌아가면 한반도는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이 브레고리 벨트 안에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무등산에 가보시면 광주. 예. 네. 거기에 저희가 유명한 입석대 서삭대 주상절리가 있어요. 이것이 중생대 때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지대입니다. 오. 여러분 그 부산 장산 가보셨어요? 예. 장산, 해운대 네. 뒤편에 있는 네. 장산도 있고 목포 유달산 유달산, 예, 예.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네네. 케이블카 예. 가봤습니다. 유달산도 중생대 백악기죠.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대로 돌아가면 네. 한반도는 불의 고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한 말도 안 나와 지금. 그 수만 년이 또 지난 후에 또 우리나라가 다시 또 불의 고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아니에요? 계속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공포에 왜냐면 제 휩싸여 후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의 판들은 항상 움직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0,000년 후에, 20,000년 후에 지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10,000년, 20,000년 내에 한반도가 불의 고리가 된다? 그건 아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1억 년, 2억 년 후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혹시 나중에 미래에 제 후손들이 보고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불의 고리와 연결된 지대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네요.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적인 지진과 화산의 동향, 또 우리나라 상황까지 두루 살펴봤는데요. 자, 이쯤에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 지진 피해라고 하면 단연 미얀마가 떠오르는데요. 네. 진앙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수십 초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지진이 보니까 규모가 7.7이거든요.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수치로만은 저희가 가늠이 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우리가 숫자로만 그것이 어떤가 이걸 참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올해 3월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7 정도의 지진은 규모 5가 보통 지진, 규모 6은 강진, 네. 강진보다 더 에너지가 33배나 더 센 지진이 규모 7입니다. 규모 7의 지진이 그것도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도로라든지 기간 산업, 네.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3,8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지진이 발생한 장소의 지표면 그 지도에 표기되는 장소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진은 미얀마에서 발생했지만
진앙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이라든지 태국에서. 중국이라든지 네. 여기서 이제 진동이 오니까 신축적인 건물이라든지 도로, 교량,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도 되고 했고 우리가 단순히 뭐 등급에 의해서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 경험한 7.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진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 네. 피해를 당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임계점 7.7보다 더 크면은 피해가 더 커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지만은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그렇죠. 그 정도인 거네요. 앞서 제가 영상에서 체험했던 그 강도가 7.0이었거든요. 어. 근데 정말로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네네. 화면으로 봐도 그랬어요. 네, 그 7.7은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이 규모별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그 뭐 이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영향은 굉장히 커집니다. 네네. 그래서 지진 관련 국내 유관 기관에서는 지진 규모별 예상 피해 수준을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규모 2.0 미만의 지진은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규모 4.0에서 4.9 지진은 창문이 흔들리고 식기류가 흔들릴 수 있어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규모 5.0에서 5.9 지진은 벽에 균열이 가거나 구조물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부실한 건축물은 붕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준부터 재난이라고 합니다. 규모 6.0에서 6.9 지진은 중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규모 7.0 지진은 광범위한 인명 피해와 사회 기반 시설 붕괴, 대규모 화재, 해일 등 복합 재난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네. 지진 발생 위치, 진원의 깊이, 그리고 지역의 인구 밀도 정도, 그리고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서 피해는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화산은 어떤가요? 하와이도 그렇고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해서 화산이 분화가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화산이 분화만 해도 피해가 상당하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화산 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통로를 통해서 또는 어떤 틈새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액체 상태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고 네네. 그 용암이 나오는 걸 인류식 분화. 인류라는 거는 끓어 넘친다, 흘러 넘친다. 마그마가 우리 눈에 용암으로 이렇게 나오는 흘러내리는 그런 분화가 있고 또 하나는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화도관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가스 압력에 의해서 화산 암괴, 둥근 거는 화산탄, 또 가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걸 폭발성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때 인류성 분화냐, 네. 폭발성 분화냐에 따라서 네. 피해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네. 인류성 분화의 한 예를 들면은 작년 12월부터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안에 할레 마우마우라는 분화구가 있는데 예. 분화구 안에서 지금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 뿜어져 나와서 그 주변으로 흘러서 칼데라의 바닥을 채우고 있고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용암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화산재나 돌멩이, 분석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런 이제 예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로워토비 화산이라고 거기서 갑자기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나면서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SO2 이산화황이 함께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성층권에 머물면서 예. 물하고 결합이 되면은 황산 에어로졸이 돼가지고 태양 복사를 난반사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밑에 있는 지구가 일시적으로 한량화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뭐 비행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화산재가 있으면 비행기 안에 엔진에 화산재가 유입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운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경로로 가야 된다든지 그 화산재 구름이 지나가는 그 고도보다 높게 가든지 낮게 가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이랑 저는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맞아. 그 분화 종류가 이제 인류성 분화 얘기해 주시면서 또 폭발성 분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폭발성 분화가 있다는 더 큰 어떤 피해를 낳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진짜 국가적 재난 사태 아니에요, 김 교수님? 폭발성 화산 활동,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화산들입니다. 예.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되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화산들은 폭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지역 재난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국가적인 재난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백두산이 그중 하나인데요. 네. 백두산 화산재가 수키로 상호까지 올라가고 그날의 기상장에 의해서 한반도 중부나 동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백두산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자주 발생했고 이산화황 가스도 많이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기상청 그리고 국방부, 환경부에서 이런 현상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산 활동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네.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분화한 화산에 의해서 예. 대규모의 화산재들이 유럽 전역을 덮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 항공업계가 3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두산이 만약에 분화를 해서 저희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통신, 건강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까지 연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단순한 그 자연 현상이 아닌 네. 사회 전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재난이 되는 거죠. 복합적인.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적, 사회적인 피해액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발생한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접 국가라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게 1815년에 화산 활동이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분화가 일어났는데 네. 1816년에 북반구에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지구 규모의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올해 경험한 그 미얀마에서 예. 7.7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발생한 장소는 미얀마인데 네. 그 주변에 태국이라든지 북쪽의 중국 쪽에서 건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진은 지진 발생한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까지 인접 국가, 주변 국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보고된 바로는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대략 830억 달러 하나로 약 112조 원에 이르는 그런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의 칸라온 화산이라고 분화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대피를 시켰는데 2만 8천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성 분화를 해서 화산재가 떨어지고 하니까 농작물들이 다 폐사가 되니까 잘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약 300만 달러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로이드 보험사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전 세계 경제의 최대 3조 6천억 달러, 네. 약 4,800조 원 정도 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나 화산 이런 자연재해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자연 현상에서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위기, 그다음에 한 나라의 경제 산업 전반의 리스크 위험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대해서 대비를 충실하게 하는 게 국민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규모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단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은 지형과 지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흔적 우리나라 곳곳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 백두산, 울릉도, 독도, 그리고 한탄강 일대 화산들은 모두 시생대에 만들어진 화산들입니다. 그러나 시생대보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산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중생대 화산암의 분포도입니다. 중생대 화산암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설악산 미시령, 연천군과 철원군 일대,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생대의 우리나라는 현재의 브레고리와 같은 지질학적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 중생대 화산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응이암이 많이 분포합니다. 중생대에 비해 신생대에 분출한 화산들은 상대적으로 폭발성이 약합니다. 그 이유는 마그마 내부에 휘발성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생대의 화산들은 두 판이 만나는 섭입대가 아니고 판 내부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화산들은 화산재와 같은 화산 세설물보다는 용암을 많이 분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우리나라의 5곳의 세계 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제주도와 한탄강은 신생대 화산암, 그리고 청송과 무등산권은 중생대 화산암이 만들어낸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붉은 색깔로 나타난 한탄강 화산지대는 남한의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과 북한의 평강군, 세포군, 고산군, 안병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 인근부터 원산 인근까지 화산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은 모두 현무암이라는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원군 소위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원평강 용암대지 사진입니다. 철원평강 용암대지는 한탄강 화산지대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은 점성이 낮은 용암이 만든 현무암이 용암대지를 이루고 있어 산이 많은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지역이죠. 북한 세포군에는 남한 최대 크기의 목장인 삼양 목장보다 25배나 큰 세포등판이라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은 화산이 만들어낸 용암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한탄강 화산지대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초국경 세계 지질공원을 만들어 남북한의 평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는 화산의 흔적이 많이 있고 화산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화산은 과거의 지질 활동을 기록한 자연의 연대기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뿌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화산의 흔적 속에 담긴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강원도부터 전라도까지 우리 한반도 곳곳에 화산의 흔적이 남아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또 가까운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진도 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후지산 폭발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일본도 대비 체계가 뭐 철저할 것 같아요.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많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이 수준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2007년부터 일본에서는 수천 개의 지진계와 그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진앙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지진이 수십 초 내에 도달할 거를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보는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휴대전화, 심지어 지하철 제어 시스템까지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철이 멈추고 갇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조할 수 있게 네. 엘리베이터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전국 단위의 종합 방제 훈련을 진행하여 국민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일본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대응 체제를 단순히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본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일본은 가장 진보된 방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진이나 그 화산 이 예보 시스템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인
지진이나 화산에 대해서 예보를 하는 것은 기상청 소관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은 10초에서 5초 이내에 경보를 자동으로 발령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완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을 그분이 있는 장소에서 느끼기 전에 네. 먼저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더라. 이런 아주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는 중국 지진국 지질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거기 현 상황이 어떻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분화에 대비한 그런 것들은 착실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 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가장 그 가능성 있는 백두산이 어떤 폭발성 분화를 해서 화산재가 남한으로 온다 하더라도 네. 기상청의 예보만 잘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네, 너무 큰 그렇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점점 더 거세지는 불의 고리의 위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해 나갈지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불의 고리 50년 주기로 큰 강진과 화산이 터진다는 설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50년 주기? 앞으로 불의 고리의 상황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불의 고리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섭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본 재지진의 이후 한반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걸 느끼셨죠. 그래서 이런 그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사실 그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과 화산 안전지대가 아니다. 현재 우리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미 우리가 포항, 경주 지진을 경험한 것처럼 네. 한반도 동남단, 포항, 경주, 울산을 잇는 동쪽 일원, 거기가 활성단층 지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서 국가에서 지진 관측망을 잘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경우에는 백두산이 서기 946년 11월에서 네. 947년 2월 예.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밀레니엄 분화라고 해서 예. 그때 큰 분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으로 이 화산 활동이 과거 2000년 동안 있은 폭발성 분화 중에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이 이제 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이 영국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백두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중국 자체 내에서 백두산의 모니터링을 합니다. 과학이 더더더 발전하면 이 지진과 화산에 대한 뭐 대비도 더더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뭐 당연히 여기는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학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이면서 정교화되고 그리고 또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 기술이 더 향상될 거기 때문에 예. 건축물들이 더 안전하게 되고 이제 국민의 생활이 좀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화산도 조기 경보 기술이 향상이 되고 하면은 좀 더 그 분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피해는 최소화하고 빨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지구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움직임, 지진과 화산,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선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화산이 펑펑펑 터지면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분출되는 마그마? 아니면 지진?
자, 진짜 위협은요, 바로 화산 분화 시 분출되는 화산가스입니다. 화산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등 이 다양한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자, 그중 사람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은요, 이 공기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낮고 좁은 지형에 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최대한 허리를 숙이지 말고 이 마스크나 축축한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상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땐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했는데 화산가스 대피 요령은 왜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요, 화산가스와 화재가스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뜨겁고 가볍기 때문에 이 공기보다 위로 빠르게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죠. 하지만 화산가스는 다릅니다. 이 차고 무거운 기체들이 땅 가까이에 머물면서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이 몸을 낮출수록 오히려 유해가스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화산가스가 의심될 땐 고개를 들고 가능한 높은 지형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대응 요령입니다. 조용히 퍼지지만 치명적인 화산가스, 그 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구 속 시한폭탄 화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협 화산가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지진과 화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매사 유비무환의 자세로 말이죠. 평소에 지진 대비 요령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활 공간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자, 두 번째, 유리창이라든지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이 어딘지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용품도 미리미리 구매를 해 두시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자연재해의 하나인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진과 화산 재해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지진과 화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